새벽 5시 반. 그녀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안방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옷장 절반이 사라졌고 서랍에 있던 통장들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한마디 말도 없이 증발해버린 것이다. 그것도 노후 자금을 모두 챙겨서 63의 나이에 그녀는 깨달았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진짜 충격은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다. 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아이들 다 키워놓고 집 한 채 있으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쉬워진다고. 하지만 그녀는 이제야 알았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젊을 때가 아니라 모든 걸 다 줬다고 믿은 뒤에 찾아오는 배신이라는 것을. 결혼한 건 23살 때였다. 중매로 만난 남자는 공장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키가 크지도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술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운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무엇보다 그는 웃는 얼굴이 따뜻해 보였다. 첫 만남에서 그가 말했다. 나는 돈은 많이 못 벌어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결혼 후 1년 만에 첫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이었다. 시어머니는 기뻐하며 말했다. 아들 낳았으니 이제 며느리 자격이 생겼다고. 그 말이 칭찬인지 경고인지 구분할 겨를도 없이 그녀의 생활은 육아와 집안일로 가득 찼다. 남편은 성실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돌아왔다. 잔업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았다. 그는 늘 말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그녀는 그런 남편이 대견했다.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다. 밥은 따뜻하게 데워두고 양말은 짝을 맞춰 서랍에 넣어뒀다. 남편의 속옷에 구멍이 나면 꿰매주고 단추가 떨어지면 바로 달아줬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내의 역할이라고 믿었다. 3년 뒤 딸이 태어났다. 시어머니는 이번엔 표정이 별로였다. 아들 하나 더 낳았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저 더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아이 둘을 키우며 그녀는 자기 시간이라는 걸 잊고 살았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병원에 모시고 갔고 제사 음식도 혼자 준비했다. 친구들이 가끔 연락했다. 우리 같이 등산이라도 갈까? 문화센터 수업 들으러 가자. 하지만 그녀는 늘 거절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걸 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남편은 돈 관리를 철저히 혼자 했다. 결혼 초반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통장은 내가 관리해도 되냐고. 그때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돈 같은 건 몰라도 된다고. 당신은 애들이나 잘 챙기면 된다고. 그 말이 고마운 말인 줄 알았다. 자기를 배려해주는 거라고 믿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월급날이 되면 남편은 생활비를 현금으로 건넸다. 정확히 30만 원. 나중에는 40만 원이 됐지만 그걸로 식비며 아이들 학원비며 모든 걸 해결해야 했다. 모자라면 친정에서 조금씩 보태거나 아니면 그녀가 절약했다. 고기 대신 두부를 사고 옷은 몇 년씩 입었다. 아이들 옷도 물려 입혔다.
친구들이 가끔 물었다. 남편 월급이 얼마냐고.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몰랐기 때문이다. 남편은 말해준 적이 없었고 그녀는 물어볼 생각도 못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남편이 번 돈은 남편 거라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동네 아주머니가 말했다. 요즘은 부부 공동 명의로 통장 만드는 게 좋다고.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그렇게 해두라고. 그날 저녁 그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꺼냈다. 우리도 공동명의 통장 하나 만들까 하고.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왜 그러냐고. 나를 못 믿냐고. 그 말에 그녀는 움츠러들었다. 아니라고. 그냥 다른 집들이 그렇게 한다기에 라고 얼버무렸다. 남편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남들이 하면 우리도 해야 하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벌어오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냐고. 그 뒤로 그녀는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남편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조금 무서웠다. 남편이 화내는 게.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은 더 말이 없어졌다. 퇴근하면 밥만 먹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봤다. 그녀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했다. 아이들 이야기를 해도 관심이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참았다. 남자들은 원래 그렇다고 생각했다. 밖에서 일하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명절 때면 친척들이 모였다. 남편은 그때만큼은 말이 많아졌다. 형제들과 술 마시며 웃고 떠들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남편이 한 말이 있었다. 여자들은 돈 관리 못한다고. 손에 돈 쥐어주면 다 써버린다고. 다른 형제들도 맞장구 쳤다. 그래서 자기들은 절대 안 맡긴다고. 그 말을 듣는 그녀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시댁 어른들 앞에서 남편한테 대들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무렵부터였다. 남편에게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졌다. 예전엔 정확히 8시에 들어왔는데 어느 날부턴가 9시, 10시가 되기도 했다. 물어보면 회식이라고 했다. 야근이라고 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다. 직장 생활이 원래 그런 거라고. 그런데 뭔가 달랐다.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다. 하지만 그 냄새는 자꾸 맡아졌다. 어느 날 남편의 와이셔츠 깃에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다. 빨래를 하다가 발견한 그 붉은 얼룩을 보며 그녀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물어봐야 뻔한 대답이 돌아올 게 뻔했기 때문이다.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은 여직원이 실수로 묻혔다고 하겠지. 그럼 그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의심하는 아내가 되기 싫었다. 귀찮은 여자가 되기 싫었다. 그래서 그냥 립스틱 자국을 지우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빨래를 마저 했다. 남편의 휴대전화도 달라졌다. 예전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놔뒀는데 이젠 항상 손에 쥐고 다녔다.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갔다.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받았다. 베란다로, 현관으로. 그녀가 다가가면 통화를 끊거나 목소리를 낮췄다. 누구냐고 물으면 회사 사람이라고 했다. 거래처라고 했다. 그 말을 믿어야 했다. 의심하면 싸움이 났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무심코 화면을 봤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문자 내용이 보였다. 오늘 못 만나서 아쉬웠어요. 그 짧은 문장이 가슴에 박혔다. 손이 떨렸다. 휴대전화를 집어들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 남편이 욕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황급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남편은 재빨리 휴대전화를 챙기더니 화면을 확인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이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걸까? 아니면 내가 예민한 걸까? 확신이 서지 않았다. 증거도 없었다. 그냥 느낌만 있을 뿐이었다.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놨다. 남편이 요즘 이상하다고, 휴대전화를 손에서 안 놓는다고. 친구가 말했다. 요즘 남자들 다 그래.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래, 내가 너무 민감한 거야. 남편을 믿어야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게 현실이 되는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남편이 골프 간다며 나갔다. 요즘 부쩍 골프를 자주 친다고 했다. 거래처 사람들이랑 친목 도모한다고. 그날따라 그녀는 마음이 불안했다. 이유는 몰랐다. 그냥 뭔가 확인하고 싶었다.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다. 평소엔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곳이었다. 중요한 서류가 있으니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그 말을 지금껏 지켜왔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서랍을 열었다. 손이 떨렸다. 첫 번째 서랍엔 회사 서류들이 있었다. 두 번째 서랍엔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예금 통장, 적금 통장, 주식 계좌. 모두 남편 명의였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금액을 확인했다. 예금 통장에 5천만 원, 적금이 3개 합쳐서 3천만 원, 주식 계좌에 2천만 원, 합계 1억 원이 넘었다. 그녀는 멍하니 통장을 내려다봤다. 1억 원. 평생 만져본 적 없는 돈이었다. 남편이 이렇게 모아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동안 생활비가 모자라 쪼들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이들 학원비 내려고 친정에 손 벌렸던 일, 명절에 시댁 가려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망설였던 일. 그런데 남편은 1억을 모으고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화가 났다기보다 허탈했다. 우리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 돈이었던 것이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영수증들이 있었다. 식당 영수증, 호텔 영수증, 백화점 영수증. 날짜를 확인했다. 남편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들이었다. 골프 간다고 했던 날들이었다. 영수증 금액들이 눈에 들어왔다.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금액을 한 번에 쓴 흔적들이었다. 그녀의 손에서 영수증이 떨어졌다. 이게 뭔가 싶었다. 왜 이런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건가? 그때 영수증 뒤에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여자 필체였다. 오늘도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서랍을 닫으려는데 맨 밑에 봉투 하나가 보였다. 펼쳐보니 사진이었다. 남편과 낯선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 여자는 젊었다. 아마 30대 중반쯤 돼 보였다. 그녀보다 20살은 어려 보였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남편의 표정이 낯설었다. 집에서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사진을 보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냥 텅 빈 느낌이었다. 50년을 함께 산 남자가 사실은 처음부터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집을 지키는 사람이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11시가 넘어서였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이 신발을 벗으며 물었다. 왜 안 자고 있냐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서재에 들어갔다고. 통장을 봤다고. 사진도 봤다고.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화를 냈다. 내 허락도 없이 왜 서재에 들어갔냐고.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그 말에 그녀는 어이가 없었다. 사생활? 부부 사이에 무슨 사생활이냐고 되물었다. 남편은 비웃듯 말했다. 부부라고 해서 다 공유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자기 돈을 어떻게 쓰든 자기 마음이라고. 그녀가 물었다. 그럼 그 여자는 뭐냐고.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담담하게 말했다. 회사 후배라고. 요즘 상담을 해주고 있다고. 거짓말이었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발뺌했다. 그녀가 오해하는 거라고.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싸웠다. 50년 만의 첫 싸움이었다. 남편은 소리쳤다.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었는지 아느냐고. 가족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고. 그녀도 소리쳤다. 나는 뭐냐고. 50년을 집 지키며 산 건 고생이 아니냐고. 아이 키우고 시부모 모신 건 아무것도 아니냐고. 남편은 차갑게 말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아내의 역할이잖냐고. 그 말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당연한 것. 그게 남편이 생각하는 결혼이었다. 며칠 뒤 남편의 태도가 이상했다. 말수가 더 줄었고 집에 있는 시간도 짧아졌다.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다. 그러더니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새벽 4시였다. 그녀도 잠에서 깼다. 남편이 옷을 챙기고 있었다. 어디 가냐고 물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묵묵히 짐을 쌌다.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었다. 세면도구도 챙겼다. 그녀는 불안해졌다. 어디 가는 거냐고 다시 물었다.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며칠 출장 간다고. 회사 일로. 거짓말인 게 느껴졌다. 하지만 막을 수가 없었다. 남편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가 따라갔다. 남편의 팔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다. 내려가는 소리.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서재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통장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남편의 옷장을 열었다. 절반이 비어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남편은 출장을 간 게 아니었다. 떠난 것이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어디 있냐고. 왜 연락을 안 하냐고. 통장은 왜 가져갔냐고. 답장이 없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그녀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사흘째 되던 날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다. 짧은 문장이었다. 미안하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그 말을 읽는데 5초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해하는 데는 한참이 걸렸다. 내 인생을 살고 싶다니. 그럼 지금껏 산 건 뭐였나? 50년은 누구 인생이었나? 그녀는 아들에게 연락했다. 아빠가 집을 나갔다고. 통장을 다 가져갔다고. 아들은 놀란 듯 했다. 곧 찾아오겠다고 했다. 다음 날 아들이 왔다. 며느리도 함께였다. 그녀는 상황을 설명했다. 아버지가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 돈을 모두 가지고 갔다는 것. 통장이 아버지 명의라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것. 아들은 난처한 표정이었다. 며느리는 대놓고 짜증을 냈다. 왜 진작 확인 안 했냐고. 어떻게 통장 하나 관리 못했냐고. 그 말에 그녀의 가슴이 무너졌다.
잘못한 건 남편인데 비난받는 건 자기였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다고.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녀가 물었다. 뭐라고 하던. 아들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아버지도 힘들었다고. 평생 가족 위에 살았는데 이젠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고. 재산은 반씩 나누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소리내어 웃었다. 웃다가 울었다. 반씩 나누겠다니. 원래 둘이 함께 모은 돈인데 이제 와서 반을 나눠주겠다니.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다. 그래도 반이라도 받는 게 어디냐고. 법적으로 싸우면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그냥 합의하는 게 낫다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너무 차갑게 느껴졌다. 아들도 말했다. 엄마도 이제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아버지도 아버지 인생이 있다고. 서로 힘들게 싸우지 말고 정리하자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남편은 떠났고 아들은 아버지 편이었다. 며느리는 귀찮아했다. 친구들에게 전화했다. 상황을 설명했다. 친구들은 위로했다. 힘들겠다고. 남자들은 다 그렇다고. 참고 살든가 아니면 혼자 사는 수밖에 없다고. 그 위로가 아니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다. 통장이 남편 명의면 법적으로 어렵다고.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것도 남편이 협조해야 가능하다고. 결국 합의가 최선이라고.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리고 아무도 그녀를 지켜주지 않았다. 일주일 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네 아주머니들이었다. 저 집 남편이 젊은 여자랑 튀었대. 돈도 다 가져갔대. 불쌍하긴 한데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질 뻔했다. 소문이 퍼진 것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남편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다. 억울했다.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50년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자기가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나. 그날 밤 남편에게서 또 문자가 왔다.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 협의를 하자고.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 좋다고. 그 문자를 읽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가. 50년이 아무것도 아닌가. 다음 날 아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였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가 그 여자랑 같이 살기로 했대. 재혼까지 생각하고 있대. 그녀는 귀를 의심했다. 재혼? 이혼도 안 했는데? 아들이 말했다. 그래서 빨리 이혼 절차를 밟자고 하는 거래. 재산은 반반 나누고 집은 엄마가 갖고 그게 아버지가 제시한 조건이래. 그녀가 물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솔직히 아버지 마음도 이해가 간다고. 평생 일만 하고 살았잖냐고. 이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 아니겠냐고. 그 말에 그녀는 웃었다. 웃다가 울었다. 그럼 나는 뭐냐고. 나는 행복하게 살 자격이 없냐고.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모든 연락을 끊었다. 남편의 전화도 아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집에만 있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그냥 누워 있었다. 먹지도 않았다. 씻지도 않았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이틀째 되던 날
초인종이 울렸다. 나가보니 옆집 아주머니였다. 우유가 문 앞에 쌓여 있길래 걱정됐다고 괜찮냐고 물었다. 그녀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옆집 아주머니는 안으로 들어와 그녀를 앉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20년 전에 남편이 바람 피워서 혼자 살게 됐다고. 처음엔 죽고 싶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그 말이 그녀의 귀에 들어왔다. 홀가분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다. 옆집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남 눈치 안 보고, 남 밥 안 차려주고, 남 기분 안 맞춰줘도 되니까. 내 인생을 처음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잤다. 꿈을 꿨다. 젊은 시절의 자기가 나왔다. 23세 자기에게 말하고 싶었다. 결혼하지 말라고. 아니, 결혼하더라도 너 자신을 잃지 말라고. 일주일 뒤 그녀는 처음으로 밖에 나갔다. 머리를 감고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조금 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희끗희끗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다. 뭔가 단단해진 느낌이었다. 동네 문화센터에 갔다. 게시판에 여러 프로그램이 붙어 있었다. 요가, 그림 그리기, 노래교실. 그 중에서 글쓰기 수업이 눈에 들어왔다. 평생 남의 이야기만 들어왔지만 이젠 자기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수업에 등록했다. 첫 수업 날 강사가 물었다. 왜 글쓰기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그녀는 대답했다. 제 인생을 기록하고 싶어서요. 있는 그대로의 제 삶을요. 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글쓰기의 시작이라고. 자기 목소리를 찾는 거라고. 처음엔 손이 떨렸다. 뭘 써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펜을 잡고 종이에 글자를 쓰는 순간 뭔가가 흘러나왔다. 결혼 이야기, 육아 이야기, 시집살이 이야기.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업이 끝나고 강사가 말했다. 글이 솔직하고 좋다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 써오라고.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썼다. 새벽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노트에 글을 적었다. 누가 읽으라고 쓰는 게 아니었다. 그냥 자기 위해 쓰는 거였다. 쓰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게 조금씩 풀렸다. 글을 쓰면서 울기도 했고 웃기도 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기 인생이 불행하기만 한 건 아니었다는 걸.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도 많았다는 걸. 한 달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편을 만났다. 재산 분할 협의를 하기 위해서였다.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으라고 했다. 그녀는 서류를 읽었다. 예금 절반, 집은 그녀 명의로. 조건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녀가 남편을 쳐다보며 물었다. 후회 안 하냐고. 50년을 함께 산 게 아무것도 아니냐고.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후회는 없다고. 이제 자기 인생을 사는 거라고.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웃었다. 이번엔 슬픈 웃음이 아니었다. 오히려 후련한 웃음이었다. 그녀도 이제 자기 인생을 살 거니까.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말했다.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다. 그녀는 일어나 사무실을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옆집 아주머니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다. 동네 식당에서 둘이 소주를 마셨다. 옆집 아주머니가 물었다. 이혼했다며. 괜찮냐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고. 아니, 괜찮을 거라고. 옆집 아주머니가 잔을 들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하자고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많았다. 5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아니, 처음 제대로 본 것 같았다. 63, 늦은 나이였다. 하지만 끝은 아니었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지금 이 사연을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통장은, 당신의 인생은 정말 당신 손에 있습니까?